여러분은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고 재산을 몽땅 자기들 앞으로 돌리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그리고 가슴 서늘한 실화입니다. 시작 전에 잠시만요.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무료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72 이순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복 많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위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했고 퇴직 후에도 여기저기서 자문 요청이 들어올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금도 넉넉했고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모아온 재산도 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집안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토록 단단해 보였던 저희 가정이 속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정원을 돌보며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방문을 세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는 깜짝 놀라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손에는 몇 장의 복사된 문서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 문서는 집으로 도착한 등기우편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세금 고지서인 줄 알고 펼쳤던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엔 남편의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내용과 보증 채무에 대한 납입 독촉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를 받아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남편 명의로 작성된 거액의 보증 서류였고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대출금 수억 원이 적혀 있었고 보증일란에는 분명 남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나 이런 거 쓴 적이 없어. 인감 도장도 금고에 넣어놨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순간 저는 얼마 전 큰아들 집에 갔다가 우연히 본 열쇠 뭉치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했지만 그건 남편의 금고 열쇠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른 서류 한쪽에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위임장 초안도 있었습니다. 주소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집,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바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영아, 이게 뭐냐? 아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자 재영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잠깐 이름 좀 빌린 거예요. 괜히 그렇게 예민하게 좀 굴지 마세요. 남편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인감을 도용해서 보증을 썼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재영이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아버지도 알잖아요. 저 이번에 꼭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이 저를 너무 몰라줘서 그런 거지. 사업 아이템은 진짜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내 이름으로 지우겠다고? 그게 네가 할 짓이냐? 네가 정녕 사람 새끼냐? 그때 옆에서 며느리 수진이 전화기를 가져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이 사람 조금만 더 도와주셔야죠. 계속 해결해 주셨으면
이번에도 좀 해주세요, 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해준 게 몇 번인데 그걸 당연하게 여겨. 너도 이 짓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주세요. 아버님이야 연금도 많고 부동산도 있고 그냥 서류에 도장 하나 찍으면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세요? 재영이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재산도 많으시잖아요. 그깟 몇 억쯤이 문제 되세요?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는 평생 안정적으로만 일하셔서 사업은 잘 모르시잖아요? 사업은 크게 투자를 해야 크게 버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떠올렸습니다. 큰아들 재영은 그 전부터 능력도 없는 채로 아무 죄책감 없이 우리 돈을 가져다 사업을 벌이고는 실패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뒷수습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를 넘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말을 잃었고 눈을 질끈 감은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자식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너무 놀란 나머지 잠깐 의식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한쪽 손이 축 늘어진 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뇌출혈이었고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결국 호흡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의식이 돌아오긴 어렵습니다. 솔직히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실상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눈을 붙이고 집에는 옷만 갈아입으러 잠시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부터 병원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엔 음료를 들고 다른 손엔 병원 보호자 권한 위임서와 재산 관련 위탁 동의서 같은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단순한 서류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모든 재산권을 큰아들에게 넘기게끔 구성된 매우 정교하게 짜인 문서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되셨으니 이제 누군가는 보호자 역할을 맡아야 해요. 재산 문제도 정리해 두셔야 하고요.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저는 어딘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재영이가 병원 복도에서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 요즘 좀 정신이 없어 보이세요. 혹시 기억력도 좀 가물가물하지 않으세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저를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작은 아들 정우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분노와 참담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 얘기 들었어요. 형이랑 형수 너무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저렇게 쓰러지셨는데 지금 이게 할 짓이에요? 정우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며느리 수진이 들고 다니던 서류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이거 병원 간호사한테 몰래 부탁해서 복사한 거예요. 형수가 아버지 보호자 권한을 바꾸려고 이런 서류를 병원에 내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넘겨요? 저는 아들의 눈빛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저와 남편을 걱정해 주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지요. 며칠 후 큰아들은 마치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연기하며 저에게 힘들어 보이니 자기가 아는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요. 가벼운 건강검진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고 검사라기보단 면담에 가까운 이상한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진료실에서는 한 중년의 의사가 제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질문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지금이 무슨 요일이죠? 대통령 이름은요? 자녀는 몇 명이시죠? 지금 몇 시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엔 단순한 치매 선별검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큰아들은 뭔가 신나 보이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래요. 우리가 앞으로 도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검사 당시 의사의 태도, 질문의 방향, 그리고 결과 통보까지 모든 게 어딘가 조작된 듯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잠깐 숨 좀 돌리려 복도 끝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남자가 핸드폰을 붙잡고 울고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민폐죠. 아닙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그는 힘겹게 말을 잇더니 자신이 얼마 전 어머니를 잃었다며 지금도 어쩐지 그 병실에 어머니가 계실 것만 같아서 자꾸 발길이 병원으로 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병원에서 몇 번 마주친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간병 중에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이렇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가장 무너질 때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인연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병원에 올 때마다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제 눈빛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채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함께 견뎌준 사람이자 제게 손을 내밀어준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바로 변호사였습니다. 그 시간 알고 보니 정우는 형 재영과 며느리 수진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정우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형,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 저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망치려고 해. 도대체 우리 엄마가 왜 치매야? 형 미쳤어? 어머 도련님, 형한테 미쳤다니요.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님을 저렇게 만들었다고요? 그깟 돈 잠깐 쓸 수도 있지. 그리고 아버님이 건강관리를 못해서 쓰러지신 걸 왜 우리한테 따지세요? 도련님은 아버님이 저렇게 되실 동안 뭐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요. 우리가 진단 내린 것도 아니고 의사가 그렇다잖아요. 의사가. 형이랑 형수님은 악마예요. 내가 반드시 다 돌려놓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요. 내가 다 밝혀낼 테니까. 다음 날 정우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은 우리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형이랑 형수, 지금 뭐 하려는 건지 다 알고 계셨죠? 저는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야, 나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 엄마도 이젠 더는 못 참겠구나.
정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다 할게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반드시 엄마 혼자 감당하실 일 아니에요. 우리 변호사님께 솔직히 말씀드려요. 같이 움직여야 해요. 그렇게 저는 작은 아들 정우와 함께 변호사분을 다시 찾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정우는 분노를 사기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형이랑 형수, 이제 정말 선 넘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아버지까지 저렇게 만들다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변호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병원 기록, 위임서 사본, 의사의 진술. 모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는 처음 변호사를 정식으로 마주한 자리에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의 차분한 말투와 진심 어린 눈빛에 경계하던 그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우 씨, 가족 문제든 법적 문제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정우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겠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 재영이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날 너무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엔 많이 놀랐어요. 엄마가 치매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데 다시 한번 감정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자식으로서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거니. 엄마, 우리 다시 한번 검사해봐요. 네. 재영이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마도 그래도 내 아들 재영이를 믿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래, 재영아. 엄마도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싶구나.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올 테니 기다리고 계세요. 다음 날 아침 재영이와 수진이는 정말 병원으로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습니다. 내 아들 재영이를. 재영이가 데려간 병원은 전에 갔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뭔가 꺼림칙했지만 일단 같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전에 했던 검사 말고도 더 정밀한 검사를 했고 검사가 다 끝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순희님, 순희님께서는 본인이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환자분들께서 나는 아닐 거라고 부정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검사 결과로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며 요목조목 의학 용어를 섞어가며 내가 치매가 확실하다는 증거를 너무나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덜덜 떨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순희님은 지금 입원 치료가 시급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당장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이순희님은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단순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검사 결과로만 이야기합니다. 당장 입원하시죠? 거기 아드님, 며느님, 당장 입원 수속 밟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엄마, 우리가 꼭 며칠 있다가 데리러 올게요. 치료 잘 받고 계세요. 아버지도 제가 잘 돌봐드리고 있을게요. 나는 건장한 남자 간호사 2명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가다시피 병실로 옮겨지고 강제로 내 옷을 환자 옷으로 갈아입히더니 억지로 링겔을 꽂았습니다. 약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깼다가 잠이 들었다가를 하루에도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본 간호사인 것 보니 막 들어온 신입 간호사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약을 놔주고 있는데 간호사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때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그 간호사가 나가면서 핸드폰을 놓고 나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약에 취해 잠들기 전에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잡으려고 했고 작은 아들의 번호를 겨우 누르고 정우야. 하는 순간 약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마치 엄마, 우리 엄마 어딨어? 하며 작은 아들이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약 기운이 떨어져 잠에서 막 깨어났는데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우가 저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아들이 저에게 달려와 엄마, 왜 여기 있어요? 도대체 왜? 하며 저를 끌어안고 절규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병원 측에 강력히 항의하며 입원 절차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고 정우는 이미 준비해 둔 재검 진단서와 의료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저희 의식 상태가 명백히 정상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까스로 병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정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너 하나라도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다. 엄마, 나는 그 두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똑같이 돌려줄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날 이후 저와 정우 그리고 변호사님은 작전처럼 움직였습니다. 병원 측 간호사에게서 며느리가 제출한 위임서, 사본을 확보했고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도 다른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에게 재검을 의뢰해 객관적으로 다시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큰아들과 며느리의 만행을 밝힐 준비를 조금씩 해나갔습니다. 며칠 뒤 정우와 변호사님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집임의 진단을 내린 그 의사.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큰아드님과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전 투자와 관련된 금전거래 기록도 있었고요. 정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형이 그 의사한테 돈을 주고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를 재산에서 제외시키려는 수작이었어요. 어쩐지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요. 의사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결과지가 너무 허술했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끼던 자식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을 꾸미고 사람을 매수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병원 회의실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변호사님과 정우 그리고 병원 관계자 한 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중요한 사실을 함께 확인하셔야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꺼낸 것은 병원에 제출된 보호자 변경 요청서, 그리고 치매 진단서, 원본 사본이었습니다. 이 두 서류 모두 큰아드님 부부가 제출한 것이며 특히 이 진단서는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저희가 정식 감정 절차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며칠 전 병원에 몰래 들러 제출한 서류입니다. 간호사분 협조로 확보했고 병원 CCTV에도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아들 재영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던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희 어머님 걱정이 돼서 이렇게 왔어요. 하지만 그 연극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 모든 대화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게 두 분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그제야 재영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수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오해예요. 저희는 언제나 그저 어머님, 아버님 걱정뿐이라고요. 하지만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들 지갑을 위한 거였겠지요. 내가 형하고 형수한테 얘기했죠.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얘기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는 나도 장담할 수 없으니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재영과 수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는 뭔가 잘못됐다며 언성을 높이고는 도망가다시피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침묵에 잠겼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행방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믿기 어려운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한 통의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압류 예고 통지서, 재영이가 벌인 일로 인해 남편 명의의 계좌와 집까지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고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정우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아버지 건강하실 때 혹시 무슨 말씀 안 하셨어요? 혹시 비상시에 대비한 자산 같은 거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우가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저한테만 조용히 맡기셨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엄마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봉투 안에는 한 건물의 등기 권리증과 고정 수익이 나오는 월세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한 채의 건물을 사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고 계셨군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큰아들과 며느리를 정식 고소한 건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는 통보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서, 위조와 보호자 권한 조작 시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고 두 사람은 전국을 도망 다니다가 가까스로 붙잡혀 결국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영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고 수진 역시 변명을 했지만 결국 제출된 CCTV 영상과 간호사 진술 앞에서 그 변명을 멈췄습니다.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재영은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수진은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 행사죄로 벌금형과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도중 정우 앞으로 예정되어 있던 증여, 재산에 대한 문서도 큰아들과 며느리가 손대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정우에게 돌아갈 상속목까지 탐내며 이미 위임장 위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수지는 뒤에서 정우가 우리 부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질투하며 도련님은 역시 어머님이 낳은 친아들이니 저렇게 더 감싸고 도는 거예요. 우리 재영 씨는 항상 이순이었다니까요. 억울해요. 우리 재영 씨가 받지 못한 사랑을 돈으로 좀 보상받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라는 말까지 지인에게 남긴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대화 내용이 녹음 파일로 확보되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말했습니다. 저는 형한테 미움받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릴 때 싸우면 제가 형에게 대들었다고 혼났지.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형을 더 감싸셨고 형이 사업 때문에 아버지 돈을 가져다 쓸 때도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이니 형을 끝까지 믿으며 형이 성공할 날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영이는 어릴 적부터 묘하게 정우를 경계하고 질투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장난감을 빼앗고 때리기도 했지요. 어릴 적이라 그러려니 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도 그 못된 성향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정우가 성실하고 부모 말 잘 듣는 아이로 자랄수록 재영이는 더 거칠어졌고 자신이 부모에게 사랑을 덜 받는다고 착각하며 동생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아이 모두 제 자식이라 믿었기에 똑같이 사랑했고 똑같이 품었습니다. 정우가 힘들어도 형을 원망하지 않도록 늘 다독였고 재영이의 부족함은 감싸주며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 정우는 다시 남편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사실을 조용히 전해 주었습니다. 당신 우리가 이겨냈어요. 이게 전부 당신이랑 정우 덕분이에요. 그 순간 기적처럼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남편의 눈꺼풀이 살며시 떨렸고 중환자실 침대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급히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의식 회복 반응 있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남편의 입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병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은 저희 가족이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남편이 돌아왔고 진실이 밝혀졌으며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 모든 걸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은 위기의 순간에 누가 곁에 남아있는가로 알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끝까지 믿고 지켜준 작은 아들 정우와 조력자였던 그 따뜻한 변호사님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요. 삶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고 피보다 진한 인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기도 하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자식이라고 해서 모두 효자가 아니며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내 곁을 지켜준다면 그 삶은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 그것이 때론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도요.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만들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